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65세 지수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작은 의심이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답니다. 최근 몇 달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심스러웠죠. 너무 완벽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서랍 속에 숨겨진 서류를요. 8,800만 원이라는 숫자를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지만 진실은 지순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청춘바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웃고 있었어요. 강북의 30평 아파트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윤지는 남편 준혁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었죠. 시어머니 지순도 그 옆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아래 소파에 앉아 있는 윤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야 하는데 시계는 저녁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혁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죠. 윤지는 조심스럽게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윤지가 오후 내내 청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노트북은 거실 한쪽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인 윤지는 집에서 일했답니다. 오늘도 오전에 광고 회사에서 의뢰받은 배너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시어머니 지순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답니다. 하지만 윤지의 눈빛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드르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지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죠. 그녀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하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IT 회사 과장인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죠.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준혁이 짧게 말했어요.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특별히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평범한 톤이었죠. 하지만 윤지는 그 무심함 속에서 뭔가를 감지했답니다. 윤지가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서 오세요. 씻고 오시면 식사 준비할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답니다. 윤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지순이 나왔어요. 65세의 지순은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국어를 가르친 전직 교사였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을 가까이 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소설책이 들려 있었어요. 지순이 윤지를 바라보았어요. 윤지는 순간 몸을 굳혔죠.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낀 거예요. 지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지야, 오늘 저녁은 뭐니? 윤지가 얼른 대답했죠. 된장찌개랑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 몇 가지 준비했어요. 고등어도 구웠고요.
지순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지순의 눈빛은 미소와 달랐답니다. 그녀는 뭔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예리하게요.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어. 30년간 10대들을 가르쳐온 지수는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데 능숙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며느리 윤지에게서 이상한 조짐들을 감지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말투, 너무 완벽한 집안 정리, 너무 많은 신경씀. 지수는 책을 든 채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윤지가 밥과 국을 따라 주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했어요. 준혁의 그릇에는 밥을 조금 더 담았고 지순의 그릇에는 나물을 더 얹어 주었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분간은 조용했죠.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지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다녀왔지. 혈압약 타러 갔어. 준혁이 물었어요. 괜찮으시대요? 지순이 대답했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크게 문제는 없대. 짧은 대화였어요. 준혁은 다시 식사에 집중했답니다. 윤지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남편의 표정을 살피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확인하고 식탁 위 반찬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하고요. 지순이 조용히 윤지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속으로 직감했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해야 하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이 말했어요. 윤지야. 윤지가 고개를 들었죠. 네. 준혁이 짧게 말했어요. 오늘도 늦었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 말은 뜬금없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윤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윤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요.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로 이동했답니다. 식탁에는 윤지와 지순만 남았어요. 윤지의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지수는 조용히 윤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죠. 지수는 그것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준혁이와 윤지 사이에 뭔가 있어. 저녁 9시. 윤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실에서는 준혁이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업무 자료인 듯 했죠.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답니다. 자꾸 오늘 저녁 식사 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늦었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준혁의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엇이 늦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윤지는 그렇게 움츠러들었을까요? 지수는 책을 덮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준혁은 회사에 있었고, 윤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지수는 집에 혼자 남았답니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윤지가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혁과 윤지가 쓰는 방이었답니다. 방은 깔끔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가지런했죠. 지수는 작은 서랍장 앞에 멈춰 섰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죠. 며느리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직감이었죠. 지순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양말과 속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몇 권의 수첩과 펜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지순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이었어요. 지순이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서류에는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항목명, 그리고 작은 메모들. 준혁 병원비 마이너스 80만 원. 어머님 혈압약 마이너스 3만 원. 생활비 부족분 마이너스 200만 원. 대출 이자 마이너스 65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총 누적 금액 8,800만 원. 지수는 숨을 멈췄죠. 이것은 윤지가 몰래 메모해온 가게 지출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답니다. 여기에는 준혁이 모르는 지출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속으로 깨달았죠.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지순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답니다. 윤지의 조심스러움, 완벽한 집안 정리, 긴장된 눈빛. 지수는 서류를 다시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발견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됐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답니다. 지수는 방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죠.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1시간 후 윤지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죠. 무거워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윤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답니다. 윤지야, 그거 내가 좀 들어줄까? 윤지가 얼른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지수는 부엌 입구에 서서 윤지를 바라보았어요. 윤지의 움직임은 능숙했죠. 채소는 냉장고 채소칸에, 고기는 냉동실에, 조미료는 선반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준혁이 퇴근했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앉았답니다. 준혁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윤지야,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윤지가 고개를 들었죠.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혼자 갈 거야. 너는 집에 있어.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죠.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준혁이가 윤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 무심함, 무관심, 그리고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거리감. 이것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일상이 아니었답니다.
윤지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구나. 지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11시, 윤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윤지를 관찰했죠. 윤지가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폈죠. 지수는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윤지는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지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봉투는 뭐지?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 서랍에서 본 서류가 다시 떠올랐어요. 윤지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 숨기고 있는 것들. 지수는 결심했답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기 전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준혁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윤지야, 내 회사 서류 어디 있어? 윤지가 얼른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잠깐만요. 그녀는 서랍을 열고 서류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잘 찾아지지 않았답니다.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좀.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죄송해요. 바로 찾을게요. 지순이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지가 결국 서류를 찾아 준혁에게 건넸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제대로 좀 해. 그리고 그는 현관문을 나섰죠. 윤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답니다. 지순이 일어나 윤지에게 다가갔어요. 지순이 조용히 물었죠. 윤지야. 윤지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네, 어머님. 지순이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답니다. 지순이 말했죠. 괜찮아. 천천히 해.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얼른 눈을 깜빡이며 참았답니다. 윤지가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실수를. 지순이 윤지의 말을 끊었죠. 실수가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윤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는 속으로 직감했답니다. 이 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날 오후 지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윤지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조심스러운 말투, 떨리는 손, 완벽하려는 강박, 그리고 서랍 속 서류, 8,800만 원이라는 금액. 윤지는 준혁이 모르게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지수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 윤지가 외출하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밤이 깊어갔어요. 윤지는 안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답니다. 불빛을 최대한 줄이고 화면을 작게 했어요. 그녀는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죠. 화면에는 대출 내역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자 납부 기한. 윤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번 달도 넘겨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죠.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윤지는 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지순이 이미 그 비밀의 일부를 발견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순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지수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아래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죠. 윤지가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빨랐죠. 어딘가 급한 듯 보였답니다. 지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디 가는 거지? 지수는 화분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핸드백을 집어들었죠.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답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지수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어요. 지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윤지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윤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 뒤에 숨었죠. 버스가 왔어요. 윤지가 올라탔고 지순도 뒤따라 탔답니다. 지수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는 강북의 주택가를 지나 강남 방향으로 향했죠. 지수는 속으로 긴장했어요. 강남까지 가는 거야? 2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에서 내렸어요. 윤지는 역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췄죠. 지수는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멈춰서서 지켜보았답니다. 윤지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죠. 들어가야 할까요?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답니다. 지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리고 카페로 걸어갔어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답니다. 지수는 입구 쪽 자리에 앉았어요. 윤지가 앉아 있는 곳이 잘 보이는 위치였죠. 윤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죠. 윤지의 표정이 어딘가 상기되어 있는 듯 했어요.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 남자는 누구지? 윤지는 왜 저 남자 앞에서 볼이 빨개진 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생각이 스쳤답니다. 아니면 돈 문제? 준혁이 몰래 돈을 빼돌리는 건가? 지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분 후 윤지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답니다. 지수는 재빨리 일어나 뒤를 따랐어요. 밖에서 두 사람은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답니다. 남자는 지하철역 쪽으로 사라졌고 윤지는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지수는 윤지를 따라갔죠. 윤지는 몇 걸음 걷다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지순이 건물 앞에 도착해 간판을 확인했어요. 대명 법무법인. 지순의 눈이 커졌죠. 법무법인? 왜 윤지가 변호사 사무실에? 지수는 건물 로비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 봐야 할까요? 하지만 윤지가 나올 수도 있었답니다. 들키면 곤란했어요. 지수는 건물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지수는 벤치에 앉아 계속 건물 입구를 지켜봤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윤지가 왜 변호사를 만나지? 이혼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준혁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는 건가?
서랍에서 본 8,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죠. 지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 준혁이 며느리에게 잘못하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윤지가 정말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지수는 속으로 혼란스러웠답니다. 이 아이가 약한 건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지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그때 윤지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윤지는 길을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수는 멀찍이 뒤를 따랐답니다. 2시간 후, 지수는 윤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서둘러 올라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죠. 10분 후, 윤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윤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지순이 고개를 들었죠. 윤지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웠답니다. 지순이 물었어요. 어디 다녀왔니? 윤지가 대답했죠. 마트 갔다가 친구도 잠깐 만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수는 확신했죠. 윤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순이 조용히 물었어요. 친구? 누구? 윤지가 잠깐 당황한 듯 보였답니다. 아, 대학 동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지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죠. 이 아이가 뭔가 큰 문제를 숨기고 있어.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준혁의 누나 은주였답니다. 42세인 은주는 8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격이 직설적이고 강했죠. 은주가 들어서며 말했답니다. 엄마, 나왔어. 은주야,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저녁 먹었어? 윤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답니다. 언니, 오셨어요? 은주가 윤지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죠. 응, 왔어. 그리고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답니다. 윤지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은주와 지순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은주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 몸은 괜찮고? 응, 괜찮아. 너는?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바빠 죽겠어. 회사에서 신제품 론칭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은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준혁이는 요즘 어때? 집에서. 지순이 은주를 바라봤죠. 아니, 지난주에 전화했는데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 회사 일이 힘든가? 지순이 천천히 대답했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바로 그때 윤지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은주가 윤지를 쳐다보며 말했죠. 윤지야, 우리 준혁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너는 집에서 일하니까 오빠 상태 잘 보일 텐데. 윤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잘. 오빠가 말을 잘 안 해서.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같은 집에서 지내는데 잘 모르겠다고? 프리랜서라고 해도 매일 같이 있잖아.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순이 끼어들었어요. 은주야, 그만해. 하지만 은주는 계속했답니다. 엄마,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 같이 사는 아내가 남편 상태를 모른다는 게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은주가 뭔가 눈치챈 건가? 1시간 후 은주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집에 머물렀어요. 윤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준혁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죠. 은주가 지순에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엄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지순이 물었어요. 뭔데? 은주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죠. 윤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지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주가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 느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 뭔가 숨기는 것처럼. 지수는 침묵했죠.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준혁이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엄마도 느끼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 은주야, 혹시 준혁이한테 들은 거 있어? 은주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 준혁이는 말을 안 해. 근데 느낌이 그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속으로 결심했죠.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녁 8시 준혁이 퇴근했어요.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죠. 거실에는 지순, 은주, 그리고 윤지가 있었답니다. 준혁이 누나를 보고 놀랐어요. 누나, 왜 왔어?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죠. 얼굴 보고 싶어서. 왜 오면 안 돼? 준혁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여서. 은주가 준혁을 자세히 바라봤답니다. 너 많이 힘들어 보이네. 회사 일 때문에? 준혁이 짧게 대답했죠. 응, 좀. 그리고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답니다. 은주가 지순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어요. 맞지? 뭔가 있어. 윤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답니다. 지수는 윤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준혁이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은주는 밤 10시에 집을 나섰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지순에게 조용히 말했죠. 엄마,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지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은주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답니다.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답니다. 윤지가 만난 남자, 법무법인, 거짓말, 그리고 은주가 느낀 이상한 기운.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녀는 결심했죠.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어. 자정이 넘었어요. 윤지는 안방에서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답니다. 준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한 하루였을 거예요. 윤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죠. 오늘 오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서류 준비 완료됩니다. 연락 주세요. 윤지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윤지는 알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 지순이 오늘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요. 윤지는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가 받았죠. 엄마, 왜? 은주야, 너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은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변호사?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은주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윤지 관련된 거야? 지순이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엄마, 뭔가 알아낸 거 있어? 지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윤지가 어제 법무법인에 갔어. 은주가 놀랐어요. 뭐, 법무법인? 지순이 말했죠. 응, 강남에 있는 대명 법무법인이라고. 전화 너머로 은주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천천히 말했답니다. 엄마, 그거 이혼 전문 법무법인이야. 지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혼 전문? 지순은 그 말을 반복했죠. 응, 내 친구가 이혼할 때 거기 갔었어. 유명한 곳이야. 지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윤지가 정말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영 몰래요. 모든 것이 설명되었죠. 조심스러운 태도, 숨기는 행동, 8,800만 원이라는 돈, 변호사와의 만남.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준혁이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만난 그 남자가. 은주가 전화로 말했죠. 엄마, 이거 준혁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순이 얼른 말했어요. 아직은 안 돼.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지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더 알아볼까? 내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 지순이 대답했죠. 그래 줄래? 하지만 조심스럽게. 은주가 확답했어요. 알았어. 오늘 중으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에서는 윤지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죠. 평소처럼 부지런하게 조용하게요. 지수는 윤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가증스러워. 그날 오후 2시, 윤지가 다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지순이 물었죠. 또 나가니? 윤지가 대답했어요. 네,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은행? 지순의 귀가 쫑긋했답니다. 윤지가 작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네,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은행에 무슨 일이지? 또 이혼 준비인가? 윤지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수는 5분 후 다시 윤지를 따라 나섰답니다. 윤지는 집 근처 은행에 들어갔어요. 지수는 은행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죠. 윤지가 창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건넸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뭔가를 출력했어요. 윤지가 그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윤지는 은행 안쪽 ATM기 코너로 갔어요. 지수는 은행 안으로 살짝 들어가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윤지가 ATM기에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넣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지수는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윤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답니다. 윤지가 한숨을 쉬며 통장을 빼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죠. 지수는 속으로 확신했답니다. 돈을 빼고 있어. 이혼 준비를 위해. 윤지는 은행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걸음걸이도 무거웠답니다. 지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그때 윤지가 길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저 아이가 힘든 건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우는 건가? 윤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지순도 조용히 뒤를 따랐죠. 저녁 6시. 지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죠. 지순이 받았답니다. 응, 은주야. 은주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엄마,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대명 법무법인 말이야. 지순의 심장이 빨라졌죠. 그래서 은주가 말했어요. 거기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 맞아. 특히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관련해서. 지수는 숨을 멈췄답니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거기 상담 비용이 꽤 비싸. 초기 상담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지수는 서랍에서 본 서류의 숫자들이 떠올랐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거 준혁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나도 모르겠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확실하고 말고가 뭐 있어? 이혼하면서 위자료 많이 받으려고 먼저 술 쓰는 거잖아. 윤지 걔가 얌전한 척 하면서 우리 뒤통수 치는 거라니까. 내가 내일 엄마 집에 갈게. 같이 이야기하자. 지순이 대답했죠. 그래,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수는 거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윤지가 정말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 확실해. 그날 밤 안방에서 준혁의 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무언가 쾅하고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났고 윤지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준혁은 방을 나와 집을 뛰쳐나갔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혁이가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윤지가 이혼을 요구한 걸까? 이젠 정말 끝인가?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안방에 들어가니 윤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너 기어코 준혁이에게 이혼하자고 한 거니? 난 너를 딸처럼 받아들이고 아꼈는데 네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내 아들 가슴에 못 박고 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윤지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듣기 싫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준혁은 거의 새벽 4시가 다 되었을 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지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아침 8시 준혁이 출근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죠. 윤지가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혁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어요. 윤지가 11시에 나갔어요. 지수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죠.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지순이 서랍을 열었어요. 지난번 봤던 그 서류 봉투가 여전히 거기 있더라고요. 지수는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죠. 준혁 병원비 80만 원. 2024년 7월. 어머님 혈압약 매월 3만 원. 생활비 부족분 200만 원 8월. 대출 이자 매월 65만 원. 전세 보증금 부족분 800만 원. 그리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내 적금 해약 1200만 원. 친정 엄마께 빌림 500만 원 갚아야 함. 카드론 800만 원 이자 월 35만 원. 지순의 손이 멈췄어요. 이것은 이혼 준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곳에는 더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더라고요. 준혁 스타트업 투자 실패 마이너스 7,500만 원. 준혁 명의 카드 대납 마이너스 450만 원. 친척 축의금 준혁이 못 가서 내가 낸 마이너스 100만 원. 기타 생활비 및 이자 누적 마이너스 750만 원. 지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준혁 오빠는 모르게. 절대로 알리면 안 됨. 내가 버티면 돼. 조금만 더. 지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윤지는 이혼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지수는 속으로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지수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더 읽어야 했거든요. 다른 종이에는 윤지의 일기 같은 메모가 적혀 있더라고요. 2024년 6월 15일. 오빠가 2년 전부터 회사 동료 2명과 앱 개발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퇴근 후와 주말에 몰래 준비했다고 한다. 처음엔 5천만 원 투자, 그리고 그 이후엔 각자 7,500만 원씩 투자했는데 앱 론칭 13개월 만에 실패했고 회사를 정리했다고 한다.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고 오빠는 어머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자 한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혼자 짊어지겠다고. 나는 괜찮아. 우리 부부잖아요. 2024년 7월 3일. 오빠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 퇴근하면 말이 없고 나한테 짜증을 낸다.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 실패한 스타트업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있다. 많이 불안해 보인다. 우울증 약을 먹는 것 같다. 어젠 우연히 보게 된 오빠의 컴퓨터 검색창에서 자살 방법이란 단어를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든 오빠를 지켜야 해. 2024년 8월 20일. 생활비가 부족하다. 오빠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다. 내 적금을 해약했다. 1,200만 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는데 괜찮아. 다시 모으면 되지. 2024년 9월 10일. 친정 엄마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 거짓말을 했다. 여행 가고 싶다고. 엄마가 기뻐하시며 주셨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내 프리랜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다. 2024년 10월 1일. 결국 카드론을 받았다. 800만 원. 이자가 무섭지만 어쩔 수 없다. 오빠는 요즘은 내 눈도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정말 싫어진 걸까? 나는 오빠를 사랑한다. 나는 이 가정을 지킬 것이다. 내가 버텨야 해. 지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수는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법무법인 명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담 내역서, 상담 내용, 배우자 명의 채무 법적 정리 방법, 상담 비용 100만 원, 상담 결과 배우자 동의 없이는 법적 정리 불가, 단 개인 재산으로 변제는 가능. 그리고 밑에 윤지의 필기가 있었어요. 오빠 몰래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계속 갚아나가면 된다. 지수는 서류를 덮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윤지는 이혼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빚을 혼자 감당하며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법무법인은 이혼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채무정리 상담을 위해 갔던 거였어요. 8,800만 원은 이혼 준비금이 아니라 윤지가 혼자서 갚아나가고 있는 남편의 빚이었어요.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완전히 오해했어.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준혁이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만 짐을 지운 건가? 지수는 서랍을 계속 뒤졌어요. 그리고 준혁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회사 서류들과 통장이 있었어요. 지순이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83만 원. 월급이 들어오고 대출 이자가 나가고 생활비가 나가고 남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채권자로부터 온 독촉장이었어요. 채무자 김준혁. 미납 금액 7,500만 원. 상환 기한 2024년 12월 31일. 그리고 밑에는 붉은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진행. 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준혁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윤지가 나섰고 윤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았던 거예요. 지수는 속으로 깨달았어요. 준혁이가 아내한테 이렇게 의지하면서도 차갑게 대한 건 스타트업 실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윤지의 다이어리에서 살짝 삐집어 나온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꽂아져 있는 그것.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지순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가,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지금 당장은 아빠한테 얘기 못했지만 아빠도 많이 많이 기뻐할 거야. 우리 아빠를 조금만 기다려주자. 사랑해. 내 보물. 지수는 눈물이 흘렀어요. 윤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 편만 들면서 모진 말을 쏟아내다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지수는 윤지에 대한 미안함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순이 깜짝 놀라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문을 여니 은주가 서 있었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나야. 약속했잖아.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주를 맞이했어요. 은주가 거실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윤지는? 지순이 대답했어요. 잠깐 나갔어. 은주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어제 더 알아봤어. 윤지 일 말이야.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고 돈도 빼고. 지순이 은주의 말을 끊었어요. 은주야, 잠깐만.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어. 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지수는 은주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방금 본 서류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빚, 윤지의 희생, 법무법인의 진짜 이유, 8,800만 원의 의미, 그리고 윤지의 임신까지. 은주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윤지가 이혼하려던 게 아니라. 지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은주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윤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준혁이는 알고 있어? 지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 자존심 때문에. 은주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자존심? 아내한테 이렇게 짐을 지우고. 지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이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지수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부부는 함께 짐을 나눠야 하는데.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준혁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지순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 은주야. 은주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지순이 말했어요. 이건 내가 할게. 그때 지순의 핸드폰으로 준혁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 준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윤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지순이 다그치듯 소리쳤어요. 윤지가 어떻게 됐는데? 윤지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지금 제가 거기로 가고 있어요. 엄마, 윤지 어떻게 되면 저 못 살아요. 준혁은 흐느껴 울며 이야기했어요. 윤지 별일 없을 거야. 엄마가 금방 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지 지키고 있어. 지순과 은주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앞 복도에는 준혁이 눈물 범벅이 된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준혁아, 윤지 괜찮을 거야. 엄마,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윤지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지순과 은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윤지의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수술실 문 앞으로 나왔어요. 이윤지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척추의 골절과 머리를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태아는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은 멍한 눈망울로 고개를 내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순과 은주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윤지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준혁은 그 옆에 앉아 윤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윤지야, 미안해. 난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그때 윤지가 눈을 떴어요. 오빠, 아기는? 우리 아기는? 윤지야, 미안해. 윤지도 준혁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윤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순과 은주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수는 윤지를 보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윤지야, 미안해. 지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어. 다 알아. 준혁이 빚, 내가 혼자 갚아왔던 것, 법무법인에 간 이유, 모든 것. 윤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순이 윤지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윤지야. 내가 내 서랍을 봤어. 정말 미안해. 윤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순의 품에서 터져 나오듯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지순이 윤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은주도 다가와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윤지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윤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 윤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어요. 숨겨왔던 무게, 혼자 견뎌온 고통,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진정이 된 후 지순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7,500만 원. 회사 프로젝트 실패.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지순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윤지가 혼자서 갚아왔던 것들 다 알아.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중요해? 준혁아,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준혁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지순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부부는 함께 짐을 나눠야 하는 거야. 내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도 잘못이고 윤지한테 떠넘긴 것은 더 큰 잘못이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년 전 회사 동료 2명이랑 앱 개발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 몰래. 처음엔 5천만 원, 그리고 나중엔 각자 7,500만 원씩 투자했어요. 지순이 조용히 들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잘 될 줄 알았어요. 앱도 만들고 론칭도 했는데 13개월 만에 망했어요.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윤지가 혼자 다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적금 깨고 친정에서 돈 빌리고 카드론까지 받으면서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윤지가 자기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지순이 물었어요. 그럼 왜 모른 척 했어? 준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료들은 열심히 했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1억 2,500만 원이나 날리고. 그래서 더 화를 냈어요. 윤지한테. 사실은 저한테 화가 났던 건데 윤지한테 짜증을 냈어요. 미안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윤지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리고 준혁은 윤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윤지야. 내가 너무 못난 남편이었어.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일어나요. 준혁이 윤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지순과 은주도 눈물을 닦았어요. 잠시 후 모두가 진정했어요. 지순이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울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지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7,500만 원. 그리고 윤지가 빌린 1,300만 원. 총 8,800만 원이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순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낼게. 모두가 놀라 지순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얼른 말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지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내 말 들어. 지순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퇴직금이 있어. 그리고 연금도 나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도 있고.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나도 도울게. 800만 원은 내가 낼게. 지순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가족이잖아. 동생이 힘들면 누나가 도와줘야지.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나. 어머니. 지순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지순이 윤지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지야, 너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윤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준혁아, 그래도 넌 책임감 있게 다시 갚아야 해.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니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누나.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 지순이 말했어요. 그리고 윤지야.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윤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네, 어머님. 준혁이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윤지야, 앞으로는 함께 하자. 뭐든지.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수는 은행에서 8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준혁과 함께 채권자를 만나 빚을 청산했어요. 은주는 800만 원을 윤지에게 주었어요. 윤지가 빌렸던 500만 원과 함께 카드론 이자 일부까지 갚아준 거예요. 준혁은 회사 동료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업을 시작했어요. 주말에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거죠. 윤지는 카드론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 달 후 윤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번에는 축하 자리였어요. 윤지가 병원에서 퇴원했고 준혁이 프리랜서 일로 첫 수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준혁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100만 원이요. 지순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줘? 준혁이 대답했어요. 제가 갚아야죠. 병원비까지 내주셨는데 조금씩이라도. 지순이 웃으며 봉투를 다시 준혁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희 둘이 저축해.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쓰게.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어요.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준혁은 여전히 주말에 프리랜서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350만 원을 갚았어요. 윤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지순과 매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주도 자주 집에 들렀어요. 프리랜서 일도 예전보다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의 짐이 내려가니 일도 더 잘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윤지를 바라봤어요. 윤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지순이 윤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이니? 윤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와, 준혁아, 이제 아빠 되는 거야. 준혁은 말없이 윤지를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윤지의 귀에 속삭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지가 준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오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날 저녁, 윤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지순이 윤지를 바라봤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머님이 절 지켜주셨어요. 감사해요. 지순이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윤지야, 넌 혼자 싸웠어. 난 그걸 늦게 알아챘을 뿐이야. 윤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알아채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구원받았어요. 지순이 윤지를 꼭 안았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우린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